자, 오늘은 그 13차시 교과서 34쪽에서 39쪽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충격량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 1학년 때 이미 거의 다 배운 부분이에요. 그때 1학년 때도 계산 문제까지 나왔었죠. 나왔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는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 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충격량의 정의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격량은 영어로 impulsus라고 해서 밀다라는 말에서 어원이 나온 거고요. 이 충격량은 힘과 그 힘을 가한 시간의 곱으로 이렇게 정의 내려집니다. 물론 이제 요 충격량은 힘이 일정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에 가수 중에서 그 FT 아일랜드라고 있었거든요. FT 아일랜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예, 단위는 뉴턴 초가 되겠습니다. 힘과 시간의 곱이니까 힘의 단위 곱하기 시간의 단위 이렇게 되겠고요. 충격량의 단위를 따로 뭐 이렇게 정의 내리진 않습니다. 근데 얘는요, 결과적으로 보면 운동량과 단위가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면 이제 뉴턴이 힘의 단위잖아요. 그럼 힘은 ma니까 질량과 가속도의 단위의 곱이거든요. 거기다가 시간을 곱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해서 질량의 단위와 속도의 단위의 곱으로 나타내어집니다. 근데 이제 운동량과 단위가 같지만 보통 관례적으로 충격량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충격량을 표현할 때는 뉴턴 초를 쓰고요. 운동량을 구하는 경우에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씁니다. 그래서 그 원래 구하려고 하는 물리량의 그 의미를 담아서 보통 단위를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충돌 후 속도를 v, 충돌 전 속도를 v0라고 하면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mv 빼기 처음 운동량 mv0가 되겠고요. 이걸 이제 한글로 쓴다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식은요, 사실 그 뉴턴 제2법칙으로부터 나왔거든요. 한번 살펴보면 요 식이 결국에 뉴턴 제2법칙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요 제2법칙이 F는 ma죠. ma고요. 여기 가속도 대신에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이 식 한 번 더 써볼까요? 한 번 더 써보면 얘는 mv 빼기 mv0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얘와 같다 라는 식에서 양변의 시간 변화량 델타 t를 곱해주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라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는 새로운 식은 아니고요. 그냥 제2법칙의 또 다른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걸 쓰느냐? 이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충돌 과정에서 그 충돌을 분석할 때 이 식을 활용하거든요. 근데 충돌 과정을 보면 보통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주고받는 힘의 크기를 알기가 어렵고요. 충돌 시간이 얼마인지도 사실
굉장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다 알기 쉬운 양들이죠. 물체의 질량, 충돌 전 속도, 충돌 후 속도는 충분히 측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측정하기 어려운 것들을 한쪽에 몰면 나머지는 이제 측정하기 쉬운 값이니까 뭔가 좀 이 충돌을 설명할 때 편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뉴턴의 제2법칙에서 이 식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죠? 예, 합력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합력에 의한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은 제가 별로 싫어하는 용어인데요. 이거를 충격력이라고 하기도 해요. 뭔가 충격량이랑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서술형에서도 보통 충격력, 충격량 이 두 개를 혼용해서 쓰다가 답안을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힘을 얘기할 때는 힘력자를 써서 충격력이고요. 거기에다 시간을 곱한 게 충격량입니다. 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평균 힘을 의미합니다.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이 식을 쓸 수가 있어요.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이 식을 쓸 수 있는데, 그때 이 힘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이 식을 세웠을 때 구한 이 힘은 충돌 과정에서 이 물체가 받는 평균적인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충격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오는 FT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합니다. V의 면적. 실제로 이제 야구 선수가 배트로 야구공을 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 야구공이 받는 힘을 시간에 대한 힘으로 힘 시간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그럼 야구공이 이제 배트하고 딱 맞닿는 순간부터 공이 배트로부터 힘을 받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 순간에는 공이 별로 안 찌그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공이 막 닿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힘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순간으로 공이 찌그러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공이 점점 찌그러지죠. 그러면서 힘이 점점 커지다가 공이 이제 최대로 찌그러졌을 때, 이때가 이제 공이 받는 힘이 최대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공과 배트 사이에 주고받는 힘이 점점 약해지다가 이제 배트하고 떨어지는 순간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더 이상 힘을 받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체는 이렇게 탄성이 있어서 모양이 변하거든요, 부딪힐 때. 그래서 점점점 찌그러질수록 맞닿아 있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수직 항력이 커지다가 다시 모양이 풀리면서 힘이 작아지다가 떨어지는 순간에는 다시 원래 모양대로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대체로 충돌 과정에서 물체가 받는 힘은 이런 그래프를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그 다음에 그 충돌 과정에서 야구공이 받는 힘을 그 시간 순간순간의 그 힘의 크기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야구공이 배트에 닿기 전 속도하고 배트에서 떨어진 직후의 속도, 요거는 이제 속도계로 측정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 투수의 그 구속 측정하잖아요. 그다음 타구 속도도 측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수의 그 구속이 충돌 전 속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 타구 속도가 충돌 후 속도가 되는 겁니다. 야구의 공의 질량은 미리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충돌 시간만 안다면 이 야구공이 받는 평균적인 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야구공 질량 놓고 투수가 던진 공의 속력, 타자가 친 공의 속도 집어넣고 뭐 어떻게 동영상을 분석해서 야구공과 배트가 맞닿아 있는 시간을 집어넣으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야구공이 받는 평균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F의 의미 여러분 좀 잘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충격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두 달걀입니다. 동일한 두 달걀인데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을 거예요. 그래서 자유낙하를 시킬 겁니다.
근데 하나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고요. 하나는 이제 방석에 떨어지면서 깨지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충돌 전 운동량은 두 달걀이 같아요. 그냥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고 같은 가속도로 내려가니까 같은 위치에서 같은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 충돌 후에는 둘 다 운동량이 0이 되죠. 그냥 충돌 후 결국에는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이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습니다.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것은 곧 충격량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두 물체의 충격량이 같은데 둘의 차이점은 뭐냐? 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달걀은요 짧은 시간 동안에 힘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큰 힘을 주고받는 거고요. 반면에 방석에 떨어지는 달걀은 완전히 멈출 때까지 방석의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 힘을 주고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평균적으로 받는 힘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든다. 혹은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서, 즉 충격량이 같은데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평균적인 받는 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각종 충돌에서 충격을 줄이는 방법 다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에어백이 터지나 안 터지나 운전자는 결국에 멈추잖아요. 멈추는데 에어백이 터지면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멈출 때까지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에어백이 안 터지면 앞에 있는 운전대하고 그냥 받고 바로 멈추죠. 예, 그리고 이제 숨도 멈추겠죠. 예, 이게 이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일이 일어나면 이제 힘을 크게 받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설명하면 이제 힘 시간 그래프를 두 개 그려봤는데요. 저 S1은 시멘트하고 방석 중에서 어떤 걸 나타내는 그래프겠어요? 예,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S2는 방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방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근데 둘 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면적은 같아요. 즉 충격량은 같죠. 시간축과 그 다음에 힘축, 시간축과 곡선이 이루는 면적이 이제 같습니다. 충격량이 같다라는 거죠. 근데 시멘트에서는 힘을 받는 시간이 짧고 그 받는 힘의 크기가 큰 거예요. 반면에 방석에서는 똑같은 충격량이지만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시방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대본이 없으니까 내가 농담을 빠뜨렸는지 알 수가 없네. 빠뜨릴 농담 없겠지? 잠깐 좀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또 뭔가를 했어야 되나? 그냥 넘어갑시다. 혹시 나중에 기억나면은 보충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들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충격량은 같으나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을 줄이는데, 이때 충격이라고 하면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량이 같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반사적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으나 같은 말입니다. 결국에 대부분 충돌은 가다가 충돌하고 멈춰버려요. 근데 어디에 부딪히든 똑같이 멈추죠. 그리고 충돌 전 운동량 같고요.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충돌 와중에 이제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평균적으로 받는 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높은 곳을 뛰어내릴 때 무릎 굽히죠 이렇게. 그게 이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릎을 굽히나 안 굽히나 결국에 멈추거든요. 충돌 전 속도 같고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보고 싶으면 그렇게 높게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의자 정도도 괜찮아요. 의자에 올라가서 이제 점프를 하는데 무릎을 안 굽히고 점프를 해보세요. 그럼 바로 조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까지도 가능해요. 수술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더 확실하게 하려면 책상 위면 거의 100%입니다. 책상 위에서 뛰어내는데 무릎 하나도 안 굽히고 뛰어내리잖아요. 그럼 바로 조퇴할 수 있어요. 구급차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1학년 때 가르쳤잖아. 무릎이 이제 여러분 아껴 써야 된다고. 그래서 가장 100세 이상 관절을 아껴 쓰고 싶으면은 걸을 때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이렇게 걸으면 이제 무릎을 아껴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릎 빨리 망가지는 방법 이거예요. 이렇게 걷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이제 관절을 아주 빠른 속도로 소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되게 귀찮은 듯이 터벅터벅 걷는 애들 있잖아요. 무릎 다 조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은 이제 에어백, 자동차 범퍼, 권투장갑, 안전모, 매트, 뽁뽁이, 운동화 바닥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동아물리학원 교과서 지도에서 몰래 캡처해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보면 크럼블 존이라고 있는데 이 앞 뒷부분에 완전히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진 않아요. 그게 사실은 단가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게 튼튼한 프레임은 비싸거든요. 근데 이불로 찌그러지게 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걸 크럼블 존이라고 하는데 이게 적당히 찌그러져야지 충돌 과정에서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벌어줘가지고 평균적으로 받는 힘을 줄어들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범퍼 같은 경우도 발로 차도 찌그러질 정도로 잘 찌그러져요. 여러분 아버지 차 한번 발로 차보세요. 그럼 이제 한번 잘 찌그러질 겁니다. 그다음에 에어백 내 차 발 치면 안 된다. 에어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있으면은 이제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해줍니다. 뽁뽁이도 마찬가지죠. 권투장갑, 요것도 이제 권투장갑 안 끼고 하면은 진짜 이게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 턱주갈이 날아가면. 근데 권투장갑 껴도 맞으니까 이게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번 친구랑 복싱 해봤거든요. 다운되는 게 이해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한번 팍 맞으니까 이제 제대로 맞으니까. 근데 복싱은 그냥 자체는 운동이 좋은 것 같은데 대려는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뇌 건강에 뇌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놀이 매트 저희 집에도 깔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퀴에 달려 있는 용수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이럴 때 이제 조금 자동차에 이제 받는 힘을 시간을 길게 해줘서 좀 충격을 줄여들고요. 모서리 보호대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해놓으면 꼭 필요할 겁니다. 다이소에 가서 사야 돼요. 그다음에 안전모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좀 맥락이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힘은 동일하게 작용하는데 이번에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럼 힘은 일정한데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힘 곱하기 충돌 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면 충격량 자체가 커져요. 이 충격량 자체가 커지는 게 여기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는 겁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크게 보면 얘는 한 두 가지 정도 예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또 군대에 가게 되면 여러분 물리하고 관련된 거는 뭔가 쓰면 안 됩니다. 뭔가 뭐라도 이제 조금 물리를 배웠다 아니면 공대다 뭐 하면은 잘못하면 포병으로 끌려가요. 포병으로 끌려가서 계산병이 되면 다행인데 포를 들고 다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허리하고 무릎에 이제 비상 신호가 또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군대가 참 희한해요. 이렇게 좀 약간 미술 이쪽으로 했다 하면은 또 뭐 어떤 운동장 선그리고 있고 막 이렇게 전공을 굉장히 많이 살리는 그런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물리하고 조금만 연관이 있으면은 이제 포병으로 끌려갈 수. 포물선 운동이잖아. 포물선 운동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힘들어져요. 무거우니까. 근데 사정거리가 이제 길어집니다. 이런 거 총알도 마찬가지인데 총알도 소총이나 권총이나 총알은 똑같은 거 들어가거든요. 근데 소총이 이제
사정거리가 더 긴 이유가 총신의 길이가 더 길어서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총이나 포나 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자, 요 안에 이제 그 총알이나 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화약이 있어요. 화약이. 그럼 여기 화약이 폭발하게 되면 요 안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커집니다. 그럼 대기압보다 이쪽에 있는 압력이 커지니까 밀리는 거야. 밀리는데 이거는 여기까지만 힘을 받는 거야. 이걸 이제 벗어나게 되면 총알이랑 포는 더 이상 힘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관성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받는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신이나 포신이 길면 똑같은 힘이라도 오랫동안 힘을 받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서 더 빠른 속력으로 날아가니까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각종 이제 스포츠에서 팔로우 스윙, 테니스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뭐 골프도 그렇고 다 끝까지 휘두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채하고 공에 맞닿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힘을 주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공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이제 화포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모든 그 화력이 뒤졌던 건 아니에요. 포는 우리가 더 강했어요. 그래서 해전이 우리가 더 유리했던 이유가 일본 그 함선은 포가 없었거든요. 소총으로 싸웠어요. 근데 우리 함선은 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정거리가 더 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는 우리가 더 유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육지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화살로만 싸운 게 아니고요. 포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좀 싸울 수 있었다, 대응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이게 최대한 길게 할수록 이게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건데요. 역사상 가장 포신의 길이가 길었던 게 독일에서 만든 거예요. 여기 이제 구스타포 열차포라는 건데 굉장히 크죠. 실제 했던 총 3대가 만들어졌던 이 포인데 이 포가 왜 만들어졌냐면 그 이런 마지노선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마지노선의 유래가 바로 요 세계 대전일 때 그 프랑스가 최소한 이제 우리가 6.25로 치면 낙동강 정선 같은 거죠. 요 선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마지노선이 있는데 독일군이 그 마지노선을 뚫기 위해서 만든 포가 요 구스타포 열차포입니다. 너무 커가지고 이게 궤도로는 못 움직이고 전용 열차 선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움직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은 못 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군이 그 알고 있으니까 통로를 이제 움직이면 바로 어디 올지 아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쓰이진 않았다고 하는데 이가 총 중량이 1350톤이었고요. 그다음 전장의 길이가 47.3m, 전폭이 7.1m, 높이가 11.6m. 얘 운영하려면 250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250명이 필요했고 철도 작업은 2,500명이 필요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구경이 800mm, 그러니까 80cm였어요. 이게 안에 들어가는 포였습니다. 사람보다 포가 더 크죠. 이랬고요. 포탄, 사람 포탄이 이랬고요. 그 다음에 초구 속도가 820m/s인데 최대 사거리가 47km. 47km면 여기 울산에서 부산 정도 거리입니다. 얘가 미사일이 아니에요. 미사일이 아니고 그냥 포신 안에서만 이제 가속이 되는 포임에도 불구하고 사정거리가 울산에서 부산까지 날아가는 이 정도로 이제 무시무시한 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거 이런 기분 안 좋은데. 예, 그렇고요. 딱 봐도 독일 사람 같이 생겼죠. 이거는 이제 프라모델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궁금해가지고 이제 포 중에서 제일 멀리 나가는 포가 뭘까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여기 나오더라고요. 자, 이거 빨대로 휴지 날리기 교과서에 있는 실험인데 이것도 동아리 시간에 여러분 해봐도 괜찮은 실험이에요. 그럼 되게 없어 보이는 실험이지만 사실 요 안에는 이제 되게 물리적 원리도 들어있고 이거 자체를 해서 이제 정량적으로 실험을 잘하면 또 괜찮은 실험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실험을 보면 동일한 빨대를 길이 10cm, 15cm, 20cm로 자르고 질량과 크기와 같은 공 모양의 뭉친 휴지를 준비한다 했는데 근데 저는 실험할 때 휴지로 안 하고 면봉으로 했어요. 면봉도 잘 되더라고요. 면봉. 그리고 빨대를 이제 불 부분에 이제 면봉을 집어넣고요. 빠져내갈 때까지 같은 크기의 힘으로 불어. 이 철수밖에 못 하겠네요. 어떻게 같은 힘으로 불어?
그래서 이제 수평으로 발사시킵니다. 그래서 휴지가 날아간 수평 거리를 측정하는데 이게 똑같은 힘을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실험을 권장하냐면 그냥 세 개를 동시에 불고 물어서 부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똑같은 힘으로 불어지는 걸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진짜 반복해서 아무리 실험을 해도 긴 빨대에서 나온 면봉이 무조건 멀리 갑니다. 멀리 가고 그리고 그 수평 도달 거리를 측정하면 그걸 또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운동량과 충격량상 사이의 관계로 얘가 빨대를 떠날 때 속도를 계산하면 그게 낙하하는 시간은 똑같잖아요. 같은 높이니까. 그럼 그 속도의 비대로 그 거리의 비가 나오면 이론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실제로 그 시가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해보면 좀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 저는 추천하는 거는 이제 동아리 때 실험할 때는 이제 정량적으로 계산해서 길이에 따라서 이게 빨대를 떠나는 순간에 면봉의 속도가 몇 대 몇이 되는지 계산해서 거리에 비하고 실제로 측정해서 비교해보는 그러면 정량적 실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준 높은 실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예상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때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그런 거 분석해 보는 거 동아리 실험으로 추천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